안녕하세요. 한겨레 TV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진행을 맡게 된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예, 함께 진행을 맡게 된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마가 되지 않았어요? 살짝.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0.5초 늦은 것 같아. 네, 의원님, 저희 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은 아마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망하는 것도 아마 국내 최초로 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발의된 법안이나 또는 발의돼야 될 필요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직접 뭐 그 당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처음에 섭외 요청 드렸을 때 네.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셨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왜 고민하셨어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면은 처음부터 PD님이나 작가님이 꿈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의 어떤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뭐 사회적 필요성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200만으로 대박을 쳐보겠다. 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셔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네, 제가 그냥 듣는 순간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네,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다룰 법안은 그 데이트 폭력 등 관계 집착 폭력 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너무 길죠. 네, 법안 줄여서 이름에 집착하게 되네요. 이건 웃겼다. 네. 좀 처음으로 줄이면, 웃겼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 방지 및 보호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신 표창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표 의원님은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낯이 많이 익으시죠. 네, 슬픈 추억이 있는 장소죠. 왜요? 네. 제가 딱 4년 정도 전이죠, 아마? 4년 전 시사게이트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상당히 또 유명했던 네, 시사 팟캐스트 비디오 방송을 여기서 진행을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 당시 네. 그리고 김보협 기자 네. 이렇게 세 명이서 네. 했었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표 의원님 때문에 네. 그 스태프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어서 네.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표현님이 돌연 뭐 전혀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시게 됐던 거예요? 갑자기. 아니요, 돌연 상의도 없이는 아니고요. 상의했어요. 상의했어요? 예. 상의는 하고 돌연 그만두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어떻게 된 상의를 겁니까? 여러 차례 계속 하면서 예. 결국 그만뒀죠. 돌연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보니까- 속 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예. 그게 제가 소문 듣기로는 채무자를 만난 느낌. 작가님께서 그 표 의원님 사진에 눈을 파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갑자기 예. 제가 급격히 노안이 와가지고요. 예, 예. 이유도 없이. 집에서 이렇게 인형 찌른다고. 아니, 그래서 그랬구나. 첫 번째 게스트로 이제 표현님을 모신 이유가 다 있어요. 왜요? 편집된 거 보면 아실 거예요. 복수군요. 복수전. 본의아니게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작가분들, 스태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좀 쭉 가야 될 텐데요. 그래야지 또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입에 풀칠은 하실 텐데. 박지민 의원님 나중에 아마 예. 돌연 그만두는 박지민 의원님 안 이마가 됩니다. 잘리는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네네. 저는 그래서 먼저 작가님을 자르려고요. 제가 그만 프로그램 두면. 하차하기 전에. 야. 미리 자르고. 또 좋은 생각인데. 무서운 분이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소개가 늦었는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 배우이자 개그우먼이신 곽현아 님 함께 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제 입으로 이런 소개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지만 곽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그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오르신다고. 그러니까요. 뭔가 어제 좀 어제 하루 종일 네. 일이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 김희수 음. 실시간 1위고 제가 2위 곽현아. 그래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제가 뭐 1위는 못 보통 넘었지만 연예인 두 명이 사귀면 두 명이 1, 2위를 다투는데 이거 김유수 예. 재판관님께 재판관님께 예, 좀 전례가, 죄송하지만 예. 네네 사실 제가 그 소송을 당한 것도 법이란 게 뭔지 너무 몰랐기에 순수했기에 네. 또 그런 일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대로 배워가고요. 또 뭐 소문 듣기로는 제가 뭐 고정일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 예. 그래서 네. 거는 기대 크고요. 네. 법을 제가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께도 저도 가르쳐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트 폭력 방지 및 보호법 네. 대표 발의를 하셨잖아요. 예. 이 법을 발의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계기는 사실 직접적 계기하고 오래된 계기가 있어요. 네. 직접적 계기는 다들 아시고 분노하셨던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맞아요. 그 데이트 폭력 사건이죠. 영상이 그대로 공개가 네. 됐고 네. 너무 참혹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다 못해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공격들 피해자분이 이빨이 5개가 다 나갈 정도였고 가해자가 또 트럭까지 몰고 와서 도와주시는 그렇죠. 시민분들 막 위협도 하고 이랬던 사건이죠. 그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고요. 네. 보니까 박주민 의원님도 같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공감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죠? 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네. 공동 발의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그래요? 이제 요법 말고 폭력- 동시에 같이 네. 발의하신 법이 폭력행위 등 있어요. 처벌에 관한 네. 법. 아. 그 법에는 제가 네.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네. 이 취지는 공감하는데 네. 사실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좀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분야예요. 원래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죠. 평상시 제가 네. 고민을 갖고 있던 분야라서 네. 그래서 이제 막상 이 법안이 오니까 저도 좀 시간을 내서 한번 보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한번 발의도 해보고 싶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일단 저거는 좀 빼고 네. 그다음에 그 다른 법 폭력행위 네.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바로 네. 동참을 했습니다.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제 개정안을 내셨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행을 저지르는 분들에게 뭐 가중 처벌하는 약간 특수한 그런 관계 거죠? 속에서 그러니까 네. 감독하거나 보호한다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힐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더 망라적이죠. 갑질, 예. 갑질 네. 폭력. 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도 잘 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받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네. 데이트 폭력, 데이트 관계이거나 혹은 헤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학교에서 포함해서. 선배가 후배에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관계에서 비롯된 특수한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지속되는 폭력 여기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기로 합니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대에서의 선배에 의한 후배 구타, 네, 또는 뭐 끊임없이 코치에 있었죠. 의한 선수 네. 구타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또 네. 며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리에 멍이 새까맣게 든 그 체대에서의 그 폭행 사건 관련된 사진도 올라와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망라적으로 좀 그럼요. 처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뭐 예. 혹은 뭐 이런 부당한 부분을 다 아우르는 그런 법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권력적인 권력적인. 상습 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저는요. 또 갑자기 이런 법안이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또 우리 개인적인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네. 혹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또 궁금하네요. 네, 저는 안 그래도 이게 주제여가지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게 폭력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이것도 폭력이었겠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막 남자친구랑 싸우잖아요. 그럼 다투면은 뭐 확 가버리는데 남자친구가 뭐 손목을 탁 잡는다. 근데 그게 좀 세게 잡아가지고 멍이 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일종의 폭력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물리적인 폭력이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박현아 씨는 좀 어떠세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혹시 데이트 폭력 당한 적 있지 않을까? 이제 워낙 또 남자들이 줄줄줄 따를 것 같고 그래서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예. 아, 좀 동의가 반대가 아니에요. 늦으셔가지고 좀 화가 날라 그러네. 표현이 아까 보니까 항상 0.5초 늦으시. 예. 아, 좀 늦으시네. 요즘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한번 좀 미안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때리거나 이랬던 적은 갑자기 무서운데요? 왜 이렇게 만지세요? 그러니까 예. 뺨을 때리거나 예.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네. 과거에 제 연애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렇게 매너가 좋았다거나 훌륭하다는 생각은 못 하고요. 항상 헤어졌던 분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혹시 구질구질한 약간 구질구질. 구질구질 야, 그래도 스타일. 한 번 더 좀 더 해보. 아니면 헤어질 때 제가 오히려 헤어지자고 할 때도 아주 정중하게 막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뭐 약간 그냥 연락을 끊어버린다든지 피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구질구질의 대표 사례는 그거잖아요. 밤 12시에 자니? 그렇죠. 자니 스타일 아닌가요? 문자로 뭐 자니? 잔이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 그래서 저는 제 짝꿍이 되게 고마워요. 저를 사람 만들었어 사실. 와. 평생 잘하셔야겠네요. 순애보네요, 잘 순애보. 살려고. 왜 넘어가려 그러세요? 시간이 좀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다음 주제만 할 게 충분히 많은데. 꼭 얘기를 들어가야 예, 될 것 저는 밤샐 같아요. 굉장히 거예요. 솔직한 네. 분위기를 자아내서 표현님이 다 실토하게 만든다. 저희 건 다 편집하고 예. 제 것만. 우리 내보낼 오늘 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 보내기. 이미 아는데 제가 걸릴 수 있는. 해보세요. 근데 저는 네. 제 아내의 표현을 빌자면 처음 만날 때부터 제가 폭력적이었대요. 패션 폭력. 완전. 옷 입은 게 어쩌면 그렇게 촌스러운지. 패션 테러리스트.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이 앉기만 하면 폭탄이 터질 것 같은데. 예. 민망한.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경찰관이었으니까 네. 흔히 말하는 기지바지, 양복바지 있잖아요. 네. 거기다 까만 이제 단화 신고 위에는 또 보라색 겨울이었는데 폴라티를 네. 입었는데 대단히 이제 촌스러운 상상만 보라색 해도 폴라티인데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요 그런 건 전체 아니에요. 티 말고 네. 여기까지만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여기 또 되게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지난 8월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 요인이라는 내용의 논문인데 여기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 2,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80%가 연인에게 한 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80%가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뭐 여기에는 이제 골절, 타박상 이런 상해를 입힌 게 한 8.7%, 성추행이 37.9%, 그다음에 성폭력도 17.5% 이렇게 많은데 이제 가장 많았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생활을 통제하는. 네, 71.1%, 71.7%,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니까 이 정도 통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행동의 일종이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요. 저희가 범죄 심리학에서는 네. 사실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까지를 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서적 폭력이란 것은 그 언어적 폭력이 말로 하는 거니까 정서적 폭력은 예를 들어 이렇게 싸늘한 눈초리로 계속 쳐다보잖아요. 혹은 해줘야 할 말을 안 해준다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낌으로 자꾸 뭔가 기분 나쁘고 혹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불만이 있나 이런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도 정서적 폭력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경제권을 쥔 사람, 그 사람이 뭐 돈을 벌어온 사람이건 아니면 그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건 간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상대방이 필요한 용돈이든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고 그것을 그 권력을 빌미로 해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것을 경제적 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폭력이죠. 다 폭력은 폭력인데 그것이 형사적으로 가벌성이 있느냐,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처벌할 만큼이 아니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 근데 굉장히 이게 좀 범죄인이 아니냐를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애매하죠.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널 사랑하니까 구속하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는 왜 나 간섭 안 해? 뭐 이러면서 나 안 궁금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한테 관심 없어? 왜 나 어디 있는지 안 물어봐? 뭐 그 이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애매해요. 이런 예. 경우에. 그리고 예전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남자가 여성을 구속하면서 그게 사랑인 것처럼 표현되는 드라마도 되게 많았고. 그쵸. 최근에도 보면은 저도 약간 이게 좀 그래도 되나 싶었던 게, 그러니까 굉장히 둘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남자가 여자를 확 끌어안으면서 뭐 뽀뽀를 하는 약간 강제로. 장면이라든지. 예. 근데 실제로 당한 여자 입장에서는 전혀 로맨틱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마치 로맨틱함의 포장을 쓰고 드라마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박력 있는 남자라고 막 네.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사실 일반인의 그 상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로 접근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것이 피해자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그런 그 트렌드예요. 네.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 나는 뭐 폭력 피해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이 특별한 한 분은 자라온 환경이나 또 그걸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경우에 좀 험악한 분위기나 또는 잠깐 잡든지 이것으로도 그 전에도 상당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네. 그건 이 사람에게 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아주 뭐 정형화된 객관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피해 당사자의 특성에 맞고 그 당시 분위기에 맞는 그 상황에서 과연 위력을 과시하고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또 이런 그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또 이런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자가 그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오죽했으면 남편이 그렇게 손찌검을 했겠어 말이야.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훔치는 사람한테 뭐 도둑이 저 사람이 말이에요 문을 열어놔서 내가 훔친 거예요. 문단속을 하는 거죠. 문단속을 해서 내가 훔친 거예요.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안 그러면 또 뺑소니 그 사건에 있어서 저 사람이 그 거리를 걸어서 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많아져. 근데 네. 기본적으로 범죄 심리의 1단계가 가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화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들부터 배웁니다. 아가가 말도 배우기 전에 안 돼부터 듣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런 도덕적 제어 장치가 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지되는 것을 할 때는 늘 두려워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금지에 대한 두려움을 뚫고 넘어서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힘의 첫째가 가해 부정이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나쁘다고 내가 인식을 못해요. 그거를 합리화시켜내면서 이 정도는 별로 나쁜 짓이 아니야라는 거죠. 저 전두환 같은 수천 명을 살해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두 번째는 피해 부정이에요. 피해자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으로 다 보상 커버가 될 거야 란다든지 뭐 이 정도 가지고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가해자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크게 오랫동안 상처가 남지 않아. 이런 식으로 피해 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비난자에 대한 비난을 해요. 그런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가 뭐라고 할 만한 눈들이 있잖아요. 잠재적인 눈들이 경찰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러면 지들은 뭐 깨끗한가? 아하, 지들도 어디선가 뭔가 나쁜 짓을 할 텐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식의 그런 단계적인 합리화의 심리가 있어요. 그 중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때 범죄마다 좀 다르죠. 절도를 하는 사람은 그럼 피해자 탓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걸 자기가 나쁜 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어라는 것을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이 세상이 잘못됐으니 이 사람에게 내가 신체적 피해를 끼치지 않고 물건만 훔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걸로 끝이 나요. 굳이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폭력은 다르잖아요. 폭력이란 것은 피해자와 자신 간의 1대1의 관계라서 피해자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지 않으면 자신이 정당화시킬 요인이 없어요. 이 부분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심리는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근데 피해자 아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을 뭔가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그런 걸 공유하고 있고 문화나 가치관으로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 여성분들도 그걸 내면화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딸들한테 따님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게 본인들은 내면화가 됐고 그렇게 하는 게 비난도 덜 받고 자기 몸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편하죠. 계속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의 그래서 이 뭐랄까 약간 그 커넥션 그러니까 그게 가해 부정의 커넥션? 예, 피해 부정의 그런 커넥션? 심리들. 이게 남성만이 아니라 그게 컨트롤라지라고 그래요. 컨트롤라지. 그러니까 통제학이죠, 통제학. 통제의 메커니즘, 이데올로기, 기제들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네.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다수자, 모든 지배자, 모든 권력자들은 그런 식으로 그 미스라고 하죠. 이 속설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 교육을 통해 자꾸 전파시켜요. 소수자들 자꾸 거기에 거기에 위축시키고 약자들. 받아들이게 만들고 받아들이게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귀찮아지거든요. 왜 우리가 차별받아야 해? 왜 우리는 집권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면 안 돼? 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에요. 중국의 소수민족과 그 여러 성들에서 전부 나는 우리 독립할 거야 라고 나서는 난리가 나고 중국이 와해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통제의 속설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공포를 확산시키죠. 저 뭐 신장 위구르에서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티베트도 박살을 내버리고 그래서 피해자들 소수자들이 그걸 자기들끼리 안전해지기 위해 내 아이들이 청년들이 피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해.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야. 내려야 그러니까 그게 되는군요. 이제 사실은 1980년도 그 봄이 왔을 때 광주를 특별히 그 지목했었던 군부가 지목했었던 이유라고도 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막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하나 맞아요. 그리고 지역 감정으로 약간 차별받고 있었던 그것을 확실하게 진압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고 다른 데까지 해서 잠재우려고 했었다. 그 당시에 1980년 5월 17일, 16, 17일 날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총학생회 공문인가 대체 이게 전원문이 갔다고 해요.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집단 행동을 하면 발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실제 광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완전히 전국이 본보기가 조용해지고 되고. 본보기가 되고 유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용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네, 의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아직까지 같아요. 네네, 법안에 맞아요. 대한 얘기 안 네, 했어요. 아직 네, 아직까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네. 갈 때 됐는데 가야 되는데. 새로 발의하신 법안 예. 데이트 폭력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안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방지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데이트 폭력을 줄여나갈 의무를 부과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에 데이트 폭력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시에 무조건 반드시 피해자를 보호해 주도록 하고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 보호하고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때 법원에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퇴거라든지 이러한 요청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고요.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때 이것이 경찰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그 임시 조치,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네.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처벌 벌금형 처벌 조항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 교육자,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의료인들 이런 분들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여했고요. 만약에 그 직무상 혹은 상담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다고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의사분들이 맞아.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의사지 형사나 경찰이나 뭐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왔다는 건 확인해 줄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관계에서 됐는지를 진단하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만약에 신고 의무를 또 이행 안 했다는 식으로 만약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자기들 너무 곤란하다라 그러는데 처벌 조항이 없군요. 처벌 조항 없어요.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을 뿐더러 네. 물론 그 우려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특히 제 형도 응급의학 그 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실에서 특히나 많은 저항, 폭력, 의료인들에 대한 어떤 폭언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삼고 소송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민감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법안 내용에 보면 분명히 상담이나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어요. 그것은 알아야 할 의무가 아니에요. 자신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데 환자가 이야기를 해주거나 주변에서 그런 정황이 벌어지거나 해서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문가 윤리 차원에서 이걸 방관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약간 좀 그럼 의사분들이 오해를 하신 거네요. 오해도 있고 딱히 오해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그래도 이런 법의 규정이 있으면 불법 행위의 그런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빌미가 될 수는 있잖아요. 네네. 명시적인 처벌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규정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법적 의무는 있는데 법적 의무가 그걸 안 있으니까. 했으니까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거죠. 근데 현실상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법안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범죄 발생 이전에라도 네. 그 경찰서장에게 본인이 이제 위험하다고 느끼면 뭐 신변 경호를 해달라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시설에 보호를 해달라거나 예. 아니면 뭐 CCTV 설치 이런 것 같은 이제 신변 보호 조치를 좀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아마 그 한 4년, 5년 됐을 거예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경찰서에 여성분이 기억나요. 예,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담을 의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두려운데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계속 쫓아오고 그때 경찰에서는 이런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보호 조치를 한다는 것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또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개입에 문제가 있고 공권력의 사용이 있고 그것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정식 서류로 그 고소를 하시거나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가만 생각해 보니 아직까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혹여 괜히 잘못 작성했다가 이것이 또 보복의 빌미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나왔는데 네. 바로 그 다음에 살해를 당하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그 스토커에. 사건 전 숨진 여성이 이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난 수사당국의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법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신고를 한다거나 어떤 저 사람이 범죄 행위자입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의 신변보호 조치 장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지금은 그 규정 말고는 없으니까 신고를 해라, 고소고발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안 하신 거죠, 그죠? 그렇죠. 고소 고발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일일 수 네. 있으니까. 그 신고자 보호라는 것도 이제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신고일 경우에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중요한 것이 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의 의미는 그 자체로도 물론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지만 이것이 더 강한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좀 이 예비적 단계에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경찰이 별도의 범죄 사건 발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지하지 않아도 범죄 신고를 받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법적 조항이 좀 그러네요. 애매모호했기 네. 때문에 또 그분들도 나름 이렇게 조치를 좀 못했던 부분도 있었네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정폭력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은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조항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 있는 문제에 외부 사람이 개입한다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심지어 아예 그런 조항조차 없으니까 더 이제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오원춘 사건 때도 보면은 네. 그 여성이 이제 전화를 하고 구조를 요청하는데 그 경찰들의 대화록을 보면 부부싸움인가 봐. 네, 처음에 그랬죠. 맞아. 예, 사실은 이제 부부싸움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취해야 네. 돼요. 예. 취해야 되는데 출동해야 되고. 사실 안 그랬던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트 폭력법이 새로운 법안으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스토킹 관련된 법안, 좀 비슷한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의가 되어 왔었는데 폐기되고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겪었던 것 같아요. 이번 20대 법안에서도 이제 관련 법안이 5개가 상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아주 구체적으로 납득해 줄 만한 그러한 행위들을
이렇게 규정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러다 정의 자체가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예, 그러니까 부분이 있었군요. 이 문제를 서로 공감하는 그 여성계라든지 네. 또는 뭐 피해자 단체들은 너무 확연해요. 그냥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이 스토킹 문제 아는데 그렇지 않은 법학자, 법조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행위? 그러면 길을 가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앞에 가던 사람이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나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외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1988년부터 미국에서는 스토킹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무호성과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레베카 셰퍼라는 여배우가 스토커에게 피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레베카 셰퍼라는 배우가 그 전에 이 스토커를 여러 번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두렵다. 저 사람 보통이 아니고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경찰에서는 그 당시 법이 없었으니까 당신을 때렸습니까? 아니, 협박했습니까?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근데 왜 그래요? 자꾸 따라다니고 위협적이고 불쑥불쑥 찾아 들어오고 그 자체는 우리가 경찰에 개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총으로 살해당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래서 그 스토킹 행위 처벌법이 똑같은 맥락에서 법안 발의가 되긴 했는데 그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국회의원들이나 법조인들이 또는 법무부나 법제처 같은 곳에서 동의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법안의 어떤 그 용어나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상황적인 차이죠. 시간의 차이기도 하고 19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뭐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해야 해? 우리는 좀 다르잖아? 라는 이제 분위기가 많았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번 신당동 사건도 있죠. 계속해서 발생하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이후의 강력 사건들로 인해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 법안이 범죄 행위가 어떤지 정의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또 좀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고도 있어요. 뭐 그럼요. 10번 찍어 안 맞아. 넘어갔는데 이거 해가지고 아. 뭐 야씨 너 막 좋아하는 여자 요즘 대시 몇 번 했어? 3번 했는데 안 되던데 야 10번은 해봐야 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왔단 익숙한데요, 말이에요. 느낌이? 네. 익숙하다고요. 맞아, 그런 얘기 많이 경험에서 들었던 것 우러나는. 같아요. 네, 굉장히 본인이 그래서- 조언을 해주셨던 거 아니에요? 진실이 느껴져요. 행동을 진심. 해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데이트 폭력법 발의하시는데 직접적 계기가 됐었다는 신당동 사건이요. 예. 사실은 이걸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예. 왜요? 헤어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스토킹인 거죠. 그렇죠. 스토킹 중 범죄예요, 사실은. 아하. 그래서 본인의 이 상황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쪽이 계속 헤어진 뒤에도 날 쫓아다니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토킹 관련된 내용으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말라라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래요? 데이트란 말이 주는 그 어떤 느낌, 뉘앙스 자체가 사랑, 사귀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 뭔가 싸움이다. 예. 좀 폭력에 대해서 좀 미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면 심각성을. 폭력을 봐야 되는데 폭력을 안 보고 데이트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안 쓰면 이 특별성을 어떻게 우리가 의율하냐? 그럼 기존에 있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기존 법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을 아마 이제 표 의원님도 그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권력이 잘 안 미쳤던 부분에 공권력을 미치게 하려다 예, 보니까 예. 데이트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걸 예. 리마인드하게. 그렇죠. 이거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니다라는 걸 법으로 엄중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요, 지금 스토킹은 처벌이 안 돼요? 되지 않나요? 지금은 경범죄. 아. 8만 원. 진짜요? 아 그거 모르세요? 저 제 뭐요? 별명이 표 8만인 거? 일베가 부르는 제 왜요? 왜요? 왜 표 8만이에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난리가 났었죠. 감금이냐 잠금이냐. 네. 저는 잠금이다. 저는 감금이다. 네. 그 다음에
시민이 국정원 직원을 왜 쫓아다니느냐 막 문제를 한 거예요. 그거 잘못이다. 아, 국정원 직원 스토킹. 네, 그래서 그죠. 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럼 스토킹이네. 지금 경범죄 처벌상 8만 원이니까 8만 내라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일배. 그래. 8만 8만 원이라고 그 엄청나고 심각한 스토킹 범죄를 8만 원밖에 안 되는 가볍게 처리하는 이 반여성적이고 원래 그 개념이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기억나시겠지만 그 2012년 대선 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TV 토론 때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죠. 김하영 씨 같은 연약한 여자를 괴롭히는 막 이렇게 하면서 당신 인권 변호사라면서 막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갑자기 그들이 인권 옹호주의자, 인권주의자, 여성주의자. 여성주의자 참 정말 웃기는 현상들 목도하고 살아왔죠. 아, 별명 많으시는 것 같아요. 무척 많아요, 저 별명. 표 8만. 또 뭐 있으세요? 그래서 표불리라고. 아이고, 좋은 거 말하잖아. 화가 나네, 진짜. 자, 이거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통과 안 됐던 스토킹 방지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다 수렴이 될 것 같아요. 이 스토킹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 스토킹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스토킹의 정의를 조금 읽어드리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에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행위 중에 뚜렷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주거지, 근무지,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전화 우편, 모사 전송,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진, 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 그림 또는 사진 등을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굉장히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이면서 또 꼼꼼하게. 지금 읽어주신 거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이 범죄로 많이 처벌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막 사찰. 증거에 확보하면 되죠. 되죠. 증거에. CCTV가 다 있으니까 이제. 적정원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스토킹 방지법에 그렇죠. 일단 그걸로 포착되고 나중에 신분이 드러나면 그때는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범죄를 그런 유의미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자기 신분 때문에 그 수사받거나 이럴 때 신분 안 밝히죠. 일단 이렇게 저거를 잡아놓고 나서 수사하다가 그렇죠. 두 분 좀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살짝. 네? 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자유로워하죠. 근데 저는 쫓아다니는 거 즐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 끝으로 이 법안이 꼭 통과가 되는 이유 한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또 정의가 살아있는,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인가를 가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국가가 정말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통과되느냐 아니냐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만큼 꼭 반드시 통과가 돼서 숫자를 참 알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이 피해자분들께 좀 안심을 드리고, 경찰과 국가 당국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통과가 되길 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이법 저법이라는 코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되거든요. 한 회기당. 특히 이제 19대 국회를 보면 발의된 법안 수가 17,800여 건 발의가 됐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입법화가 된 법안은 7,400여 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1만 건 이상이 법안이 폐기가 되는데 20대 국회도 조금 사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법 저법 이 코너에서는 그 법안들 중에서 이 법안만큼은 꼭 한번 살려보자 이런 법안들을 하나씩 얘기하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 그 두 의원님이 이제 계시는데 법안 발의 많이 하셨죠. 두 분은 대표적으로 유명하시지 않나요? 네. 많이 하시기로? 몇 개씩 발의를 좀. 예, 오늘 하셨나요? 경제 베테랑 붙어보죠. 네. 진 사람 뭐 할까요? 아니야 이거 승부가 너무 뻔해서. 아, 그래요? 아, 왠지 질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예, 전 불리한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 박지우 의원님. 저 대본을 미리 봤기 때문에 뒤에 가면 꼭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많이 발의하면. 전 지금 81개 대표 발의했습니다. 41개.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표 의원님은 전 16개. 16개. 저는 그러니까 16세 청소년이고요. 81살의 어르신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미화시키시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통과됐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81? 그 중에서 얼마나 통과되셨어요? 저는 4개 통과시켰어요. 4개. 네, 네 개면 개요? 어떤 건가요?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9대 때 시민단체들이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네. 100개 정도 발의하면 5.9개, 뭐 5개 이렇게 통과된대요. 그럼 많은 편이네요. 4개는. 평균을 따라가고 있는 정도죠. 따라가고 있는 정도. 평균을 따라가고 있는 정도. 표 의원님 저는 1개 통과됐습니다. 16개 중에 1개면 예. 네, 나쁘지 않은 근데 스코어네요. 사실은 예. 그 쟁점이 있는 법안은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예. 진짜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정안, 네, 검경수사권 문제 이런 거. 공수처 설치법 공수처 이런 설치법. 것들은 법안을 많이 발의해도 안 돼요. 이게 쟁점 법안이 또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국회 선진화법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한 분만 반대해도 안 돼요. 아, 네. 그래요? 해당되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한 분, 그 한 분은 대부분 경우 이제 당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해요. 네. 당에서는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인 개인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하시면 법안 심사 소위는 만장일치입니다. 올라오질 못해요. 상임위 본회의에.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걸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일반 분들은 좀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맞아요.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기는 한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5% 미만의 정말 낮은 그 비율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법안의 그 발의되는 그 과정 그리고 법안이 어떤 법안이 주로 발의가 되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법안 발의가 좀 설명을 해드려요. 네, 약간 되게 귀찮아하시는 거 예, 같아요. 아유 왜 힘없이 얘기하세요. 꼭 해줘야 돼? 뭐 이런 거. 아니, 내가 좀 이런 내가 것까지 꼭 해야 돼? 여기 양갱이나 사탕 좀 주세요. 이거 아니라 당 나 박주민이야.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네. 타이트하게 기본적인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셨는데 해주세요. 이걸 해야 되냐? 어. 방송 초짜로서의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해주세요. 국회 입법 과정은 이제 법안 발의를 사실은 우리나라는 두 개의 기관이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경우에는 혼자 발의 못하고 10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법률안을 발의하면은 그 국회 사무처에서 접수한 뒤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해당되는 상임위로 보냅니다. 이걸 상임위 회부라고 합니다. 그럼 상임위에 가면은 상임위에서는 바로 뭐 의결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안심사 소위라는 곳에 다시 보내요. 상임위 밑에 있는 소위. 근데 그 법안심사 소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원 전원이 합의를 해야만 다시 상임위 본회의로 올라가요. 그래서 상임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거친 다음에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에서는 다시 또 소위로 떨어뜨립니다. 물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도 소위에 있다가 법사위 전체회의에 있다가 본회의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죠. 근데 소위가 만장일치 구조라는 게 있고 식물 국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본회의에 올리려면 만장일치가 필요해져 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만장일치 아니려면 180석 이상이 되든지. 근데 그런 의석 부족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을 국회가 감시하는 기능이 큰 기능이었는데 반대로 또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국회가 심사를 안 하면 그냥 자동 상정이 돼버리게 돼서 굉장히 예산 정부 예산 권한을 세게 만들어지고 또 의회는 또 입법을 통해서 정부를 통제하는데 입법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 기능이 굉장히 약해졌죠. 아하. 네. 그럼 이거- 예전에 이거는 꼭 통과됐어야 되는데 과거에 못 돼서 너무 아쉬웠던 법안이 있다라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했지만 작년 여름에 세월호 1기 특조위를 정부가 강제 종료시키려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네. 최근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정부가 강제 종료시켰던 그 시점이 사실 종료 시점이 아니었다라는 게 1심 판결로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법을 이제 엉망으로 해석해서 그냥 종료를 시켜버렸는데 그때 아예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을 개정해서 정부를 통제하는 거니까 법을 아예 개정해서 기간을 늘려버릴 생각이었어요. 아하. 근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면서 가족분들은 그 무렵에, 그러니까 종료될 무렵에, 일기 특조위가 종료될 무렵에 광화문에서 막 단식을 오랫동안 하셨었고, 특히 단식을 야당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야당을 겨냥해서 단식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야당 소속이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었죠. 네. 이 세월호 관련된 이 법안은 진짜 온 국민이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네. 그렇다면 표 의원님은 뭐 저는 제가 낸 법안 모두는 다 통과됐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씀.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하나야 다 16개 내셔서 한 개 아니 통과하셨잖아요. 근데 예. 국회의원들한테 저도 정말 받기 싫은, 그렇지만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가장 통과됐으면 좋겠은 법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가 어디 있어? 다 하셨어야지 지금. 아니 그거 하나 제가 문제가 있네요. 만들려면요 진짜 그건 없애버려야 되나? 그 남자이긴 하지만 아이를 그 잉태해서 낳기까지 여성들의 그 고통. 그 예. 고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법안이 딱 그래요.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애처롭고 애틋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법안 같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지금 데이트 폭력 방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법률 그 개정안, 뭐 경찰위원회법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고 꼭 좀 통과됐으면 하는 경찰위원회법 그 발의하신데 저도 공동 발의 참여했는데 굉장히 좋은 법안이에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예, 독립성을 예. 키울 수 있는 법안이라서 굉장히 괜찮은 법인데 괜찮은 법일수록 이상하게 항상 후순위로. 아하 그렇군요. 그 혹시 이렇게 법안이 이렇게 설득할 때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으세요? 주변 아니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 의원 전체 단체 방이 있어요. 아 단톡방? 예. 오. 거기에 올려요. 제가 이러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니 단톡방이 2개 있어요. 예, 아.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근데 왜 2개예요? 하나는 통상적인 대화를 하는 의원방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법안 법안 발의방. 아, 법안 별도에. 네. 난 또 친한 사람들끼리 따로 만든 줄 알았지. 뭐 있겠죠? 네. 아, 저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뭔가 있, 한 10개 정도 있는데 하나도 좀 하나도 없는데. 난 말 안 해. 아 벌써 있다. 박주희 의원이 없는 방. 조금 박주인님은 뒷담화하는 방이 있어요. 강제. 박대. 왜 이렇게 혼자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거야? 근데 이제 혼자 잘났어? 81건이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거 다 편집해 주세요. 예, 오늘 이 프로 보신 분들 프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저희들 뭐 밑으로 지나가는 이 주소로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실제로 발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페이지도 생겼습니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발의 페이지 생겼으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견도 거기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표창원 의원님, 그다음에 박현아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아무 사이 아닌가? 네. 애는 잘 크죠? 아니에요. 왜 이래요? 진짜.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발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아유 최고의 어색해. 진행자 커플. 아유 어색해. 오늘 진짜 두 많이 분 덕분에 정말 즐거웠던 아니 것 뭐 같아요. 두 재밌었어요. 분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